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 분위기를 보였는데 전기 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보합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과 기계업종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날 1.75%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이제 1.08% 상승했는데 이는 나흘째 강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G20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다 보니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에도 나서지 않아서 이제 지수가 좀 보합 정도로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트 악화로 인하여 주요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주 등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역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분위기였는데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0.29% 하락하였으며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 주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 때문으로 판단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선 어떤 종목이 관심을 끌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SM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일은 물론 보합 정도였으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등이 라이크 기획 합병을 포함한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인세 인하와 배당 지급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두어야 할 포인트는 어쨌건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러한 두 가지의 괴리를 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다음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있을 이제 G20 이벤트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 발생한 바이오 업종의 센티멘트 악화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메지온이나 HLB에서 시작된 개별 종목 이슈를 시작하여 헬릭스미스, 제넥신, 에클론, 유틸렉스 등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으로 센티멘트 악화가 좀 번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 나감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대안으로는 섬유유복 업종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달 연속 증가했던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재고율이 2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생산 능력도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최근 이 두 달간 생산과 투자 지표가 좋았는데 다시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106.9로 한 달 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월에는 2.7% 줄었다가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7%, 건설업에서 0.3% 감소하며 전체 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107.3으로 한 달 전보다 8.2% 감소했는데요. 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나마 소비는 여름을 앞두고 옷 같은 준내구재와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가 늘면서 0.9% 증가했고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3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2포인트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류 기자. 그런데 오랜 기간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이 제조업 상황 여전히 좋지 않다고요? 네, 재고를 출하량으로 나눈 값을 재고율이라고 하는데요. 쌓여있는 재고가 많으면 재고율이 올라가고 출하, 즉 판매가 많아지면 재고율은 낮아집니다. 지난달 재고율은 118.5%로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석유 정제와 자동차, 기계 장비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설비 투자가 줄고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영향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가장 긴 10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은입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얼마나 떨어졌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3%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3.31%를 기록한 이후 7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장기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지난달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88%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방금 전 말씀하신 장기 시장금리 왜 낮아진 겁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 채권의 투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장기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내려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다른 대출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반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0.01%포인트 내려갔고 보증대출 금리는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일부 은행의 기존 고금리 중도금 대출 승인권 집행으로 집단대출 금리가 대폭 뛰면서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3.49%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롯데가 신세계 또 AK와 경합 끝에 이 영등포 역사 상업시설 사업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연매출 5천억 원을 내는 알짜 점포인 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롯데가 영등포 민자역사 운영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고요? 네, 롯데가 영등포 역사 공개 입찰 경쟁에서 신세계와 애경을 제치고 최종 낙찰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영등포 역사 공개 경쟁 입찰전에 롯데 역사, AKS&D, 신세계 등 총 3개사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는데요. 3사 간 입찰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롯데는 철도시설공단이 써낸 최저 입찰가 216억 원 대비 16% 높은 251억 5천만 원을 써내 신세계와 AK를 따돌리고 영등포역 민자역사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입찰전에 참여한 세 업체 모두 사전 심사에서 기준점을 넘겨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인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영등포역 내 상업시설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롯데는 영등포 역사에서 30년 넘게 롯데 백화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쟁에서 사업권을 지켜내면서 앞으로 최소 10년 더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최장 20년간 더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연매출 5천억 원 규모로 우량점포에 속하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난 점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신규 사업자로 재선정된 만큼 국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의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시간은 잘 지켰는지, 이용객들은 얼마나 만족했는지 등을 평가한 건데요. 세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안전 등급이 2단계나 떨어진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입니다. 제시간에 맞춰 항공기를 운항하는 정시성과 안전성,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성만 놓고 보면 에어부산 외의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안전 이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많았던 아시아나 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2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국제선은 모두 A등급을 받은 반면 국내선은 모두 B등급에 그쳤습니다. 민원 대처 수준이나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관왕을 차지한 에어부산의 경우 민원 대처 수준 면에서는 유일하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승객들을 5시간 동안이나 기내에 대기시키면서 별다른 안내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 항공은 외국 항공사 중 이용도 만족도 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이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해 왔는데요. 조선업은 지난 2016년 7월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3번 연장되면서 이달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7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자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1년이었던 지정 기간은 3차례 연장돼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 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지금이 완전히 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2019년이 대형조선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해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수주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중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등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담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면서 빨리 조선업종의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기를 기대를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형 조선소나 협력업체 등의 경영 정상화는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단됐던 생산직 채용을 재개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8년 노사 단체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은 조선 3사 중 처음입니다.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후 3개월이 넘은 204개 ISA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평균 7.2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기록한 8.83%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금투협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해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사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보고 법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사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가운데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로 이체나 송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누적 기금이 69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4월 말 현재 적립금이 지난해 말보다 51조 원 증가한 690조 원으로 운용 수익률은 연초 이후 6.8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진제 개편안 막판 조율.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오늘 오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개편안을 보류한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산업부 오정인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한전 임시이사회 안건 누진제 개편안을 과연 수용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한전 이사회는 조금 뒤인 오후 5시 30분부터 임시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보류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사회는 연간 최대 3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사회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안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네. 지난 이사회에서 개편안에 반대한 사회이사 8명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매일 간담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사회 이사들의 이 배임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지금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액 일부를 에너지 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총 할인 규모의 10%에서 20% 정도에 그칩니다. 또 한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완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들에게 월 4,000원 한도로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이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누진제 형태의 현 제도는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정부의 재정 보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주가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 기자, 오늘 최종안이 좀 수용될 가능성, 또 부결됐을 경우 남은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전기요금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당초 정부가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고 한 만큼 또다시 부결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예. 따라서 오늘 임시이사회에서는 정부 개편안을 채택하면서도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임시이사회에서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또다시 사회이사 간담회 등을 거쳐 향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트럼프 한국 기업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해 모레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과 일정을 따로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혁 기자, 네. 미국이 우리 주요 기업에 간담회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내일 방한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 총수들과는 모레 오전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여 명 정도의 기업인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 없이 국내 기업인들과 별도 회동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 명단을 만들고 미국 백악관에서 해당 기업을 선택을 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른 나라는 경제단체가 이렇게 뭐 호텔에서 뭐 오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암참도 제외해갔어요. 대사관이랑 뭐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홍 기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부분을 원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영국 등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을 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반화웨이 노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예상 들어보시죠.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이 많은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웨이 제재에 좀 동참해달라 하는 것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첫 번째 압박.
네,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 현장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직원들은 약 2주 전쯤 방한을 내서 우리 정부와 한미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또 만났는데요. USTR은 미국이 관세를 적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대 25%에 달하는 수입차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오는 11월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면 자동차 수출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데 자동차 대미 수출은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동시에 큰 부진에 빠져서 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경제계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BGN 후 시간입니다. 산업부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이 이번 주 큰 재계와 이 경제계, 산업계의 화두였죠? 네, 사우디의 위대를 짊어진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كما تعلمون فخامتكم فإ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قد وضعت خطة لتحول تاريخي وهي رؤية المملكة 2030 الطموحة تغطي 3 ركائز مهم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재계 총수들과 구체적인 협의도 나눴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5대 총수와 만났는데요. 여기서 각 기업들과 분야별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아람코와 현대차는 이 수소차 동맹 관계를 맺고 사우디의 수전기차 넥소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20년간 아람코의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동에서 정보통신 기술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삼성의 중동 시장 개척 행보와 제2중동 건설 붐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중동과의 인연은 깊습니다. 이번에 SK가스는 2조 원 규모의 프로필렌 등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한진가 소식이 들어왔네요. 한진가에 송사가 잇따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고 조양호 회장의 이 동생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과 조종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이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형제는 조중훈 선대 회장으로부터 450억 규모의 이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같은 날 이들 형제 조카죠.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 이슈는 웅진코웨이 재매각 관련 이슈네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금 회장이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전량 매각합니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2012년 재무 상황 악화로 그룹 간판 계열사 코웨이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6년 만에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코웨이 인수는 웅진그룹의 미래의 새로운 큰 아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끊임없이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네, 그러나 인수를 위한 자금 2조 원 중 1조 6천억 원 정도를 이 빚으로 조달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윤 회장은 시간을 끌다가는 이 그룹 전체가 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려해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해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중 정상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올 세계 경제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오후 토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네. 그 다음에 5월에 그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는 계속 만남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G20에서 서로 만난다고 해가지고선 그 준비하느라고 다시 이제 그 서로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크다고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뭐 0.5%씩이나 감소할 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관련된 뉴스통은 다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 부분과 관련해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이 애초 미중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쟁점에 대해 서로를 양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김 교수님, 오히려 기싸움만 지금 더 커진 상황 같아요? 개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화해 모드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으로 보여졌었다가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산업 보조금 문제, 똑같이 하자 이런 싸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거를 법제화해서 이런 일 없게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내정 간섭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 뭐 화웨이를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 히토리로 공격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싸움이 좀 연결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그럼 현 상황에선 극적인 협상 타결을 좀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무역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깊은 이슈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적재산권 문제가 지금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파웨이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까지 이제 대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아주 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역 전쟁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좀 제한된 딜을 한다, 아니면은 결렬될 거다, 그렇게 두 파가 있는데 한 사흘 전인가 그때 미누친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 90%는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은 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유력한 딜은 지금 있는 관세들은 다 유지되지만 그렇지만은 추가 관세 인상은 없을 거다. 추가적인 품목에 또 더 관세를 때리는 것은 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좀 지배적인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보는 사람들 눈에 그 과반수가 그런 딜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도 조금은 좀 무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결렬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디테일이 있다는 의견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파웨이 같은 경우는 국방이 묶여져 있는데 이것도 큰 이슈로 대두됐는데 요거를 이틀 있는 대화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런 스몰 딜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뭐 미국이 그 추가적으로 어떤 중국의 큰 기업을 국방 이유로 그 생션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딜이 다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결렬될 가능성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이와 관련해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 협상판이 깨진다면 어느 쪽이 더 손실을 보는 겁니까? 일단 헤비급과 헤비급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쓰러져도 다른 한편은 분명 큰 스크래치를 경제적인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누가 더 손실이 클 것인가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는 패권 전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G1에 해당하는 미국이 G2에 해당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라고 봤을 때 예. 역시 그 타격은 조금 더 특히 1차적인 타격은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미중 간의 결국 전쟁은 무역 분쟁인데 결국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국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은 이제 수출국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의 그 수출 물량, 수출 대국으로부터의 수출 물량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먼저 일단 중국에 큰 타격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회적으로 역시 공급 사슬 측면에서 다 이렇게 고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사후적으로는 또 미국에게 가는 구조 그렇게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국이 큰 타격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미국에게도 같이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중 간에 붙었을 경우 양쪽의 타격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더 큰 타격은 받겠죠. 이걸 조금 좀 수치화시키면은 예.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 한 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미국의 대중 수출은 한 0.5%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주로 수입 측에서 받을 텐데 예. 수입 측으로는 미국 GDP의 한 2.5%나 3%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예. 물론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이게 다 끊기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관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예상보다는 좀 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대체 서플라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누가 피해를 더 받았느냐 그 연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나오는 비용 증가는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내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요 관세 문제 때문에 생산처가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면은 바뀔수록 중국의 피해가 더해지긴 하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일단 GDP의 크기를 그 국가의 그 수출의 GDP 비중을 본다면은 중국이 더 큰 피해는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의 GDP 한 4%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은 그래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숫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기가 둔화됐다고 해도 6% 성장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 문제는 둘이 붙었을 때 미칠 그 여파 아니겠습니까? 이 판이 깨지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버금가는 또 충격이 경제계에 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무역으로만 제한된다면은 경기가 침체되지만은 예. 그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IMF나 월드뱅크에서 계산하기로는 내년 성장이 무역 전쟁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한 0.5% 떨어질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률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물론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들이 견딜 수 있는 숫자라고는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무역 전쟁 외로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된다 그런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제재하려고 생각하는 은행이 꽤 큰 은행이더라고요. 네. 샹하이 푸동 발전은행인가? 예. 그게 중국에서 한 9위 정도 되는 은행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은행이 미국이 제재를 건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중국 금융 섹터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은 또 그 금융 위기가 연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역으로만 한정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세계의 경제가 많이 둔화될 거는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렵게 겪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2008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우려는 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중간에 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미에 양 교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수출 기업들 당장 김 교수님 타격이 큰 거죠. 우리 수출 기업은 당연히 기업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해당하고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특별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예. 한 13%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결국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간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80%입니다. 예. 결국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문제인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하는 구조가 된다면 예. 당연히 우리나라의
부품 공급이 끊기는데 지금 일례로 뭐 스크린 터치 기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밖에 뭐 반도체나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전장 장비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수출 우려가 굉장히 확산됩니다. 완제품에 들어갈 여러 그렇죠. 중간 제품들의 굉장한 우려는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한 우려인데 그 부품 수출의 주력은 주로 중소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타격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겪는 그 피해가 더 크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중국도 수입을 안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쟁 기업에 해당되는 몇 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중소기업으로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포인트만 조금 더 더하면요. 만약 이걸로 이제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제 생산 기지, 세계 생산 기지가 이동된다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서 그 새로 그 생산 기지가 되는 나라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돌리면은 우리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기회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생산 기지가 조짐을 보인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즉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하고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염려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뉴쇼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쇼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쇼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그 밖의 생산 기지로 공급사슬을 옮겨가기 위한 정책 그런 것도 요구될 수 있겠고 지금 현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좀 실추되는 과정 속에서 이때 많은 기업들아 한국에 와서 제조하고 경영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설비 투자해서 많은 고용이 또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그런 정책을 하고 정책들이 있죠. 또 적합할 수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양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었던 바로 이 화웨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양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문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사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양면의 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방 문제로 요 화웨이 문제를 대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딜을 한다면은 요거는 실제로 그렇게 큰 국방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다른 협상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데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국방 문제면은 왜 이렇게 협상 대상이 되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이걸 잘못 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화웨이에 대해서는 좀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쓰도록 좀 약발이 떨어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에서의 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웨이에 대해서 그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철강 그런 데서 계속 그 국방에 대한 그 논리를 쓰고 있는데 요게 그 경제적인 카드로 전락된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식량 안보 맨날 얘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골칫덩어리로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제가 아까 그 회의가 좀 이번에 시진핑 트럼프 회의가 결렬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결렬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협상의 카드로서 사용되는 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이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 시진핑 주석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갖고 이 한중 공조 확대 의지를 이미 피력을 했죠. 미중 분쟁 국면에서 중국 편으로 서라. 좀 이런 메시지로 또 들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의도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이제 어떤 편가르기 전쟁, 패권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장의 걱정이 바로 화웨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급사슬 구조라는 겁니다. 공급사슬이 워낙에 글로벌 공급사슬 체인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공급, 부품 공급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조달받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이 바로
한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타 5G 관련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화웨이 생산이 계속 연착륙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어떤 제안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또 그런가 하면 이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중국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중국 전문가들 다 사드 보복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드 보복과 유사한 중국 정부의 보복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어떤 심정이 다시 악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입장이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면은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뭐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상당히 우리를 나쁘게 볼 거고 반대로 또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면은 그러면은 중국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좋아해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또 우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당근은 없고 째찍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그 가운데를 좀 애매하게 모퉁이를 둬가지고선 그 가운데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양쪽한테 계속 미움만 받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좀 애매모호하게 가운데의 길을 걷는 방법밖에는 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 제가 여쭙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뭐 편가르기식의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양쪽을 이해한다. 양쪽을 이해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구의 장비를 택하느냐 이것은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의 비용 문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에 있는 회사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선 뭐 우리 거래는 지금 현재 길로 그냥 계속 가면서 그래도 양쪽에 다 동정심을 보이지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김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당히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장 표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잖아요. 어느 쪽에 서더라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쓴다면 과연 그 반대쪽의 충격이 좀 어마어마하겠죠.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헤비급 간의 어떤 경쟁이다,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판처럼 힘없는 심판이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고 잘못 그 펀치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헤비급 간의 싸움 중에 그 펀치가 심판한테 맞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전략적 모호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는 그런 모호성을 좀 발휘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또 외교적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정치와 경제는 구분된 것이다 라는 그런 구분된 그런 외교 정책을 잘 가져가서 기업들이 이런 정치 싸움, 패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 경제적인 타격까지 연결되지 않게 그런 외교적인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는 안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만 좀 본다면 양 교수님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지금 중국과 얽혀 있는 상태죠. 예, 우리가 중국에 뭐 지금 일부 분석가들은 과도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델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파트너들의 결정적인 요소는
거리하고 경제 규모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우리의 그 큰 무역 파트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좀 약간 좀 줄일 수 있고 좀 다변화시키는 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예. 중국의 그 의존성을 크게 줄인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미국이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제권이고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은 운송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예.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미국도 큰 무역 파트너로 유지될 수 없게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그 슬기를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섣불리 이 편에 설 수도 저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시험대에 놓인 그 원만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 두 분께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해결 방법 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이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지금 굉장히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거나 지지부진하게 행오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문제는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전략, 예. 공급사슬 체계를 다변화하는 전략,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 말고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사슬 예. 그리고 다른 수출 대상국, 지금 IMF나 월드뱅크 다 마찬가지지만 2019년 중반이 신흥국들의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그러면 이제 개선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개선세가 확고한 그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콕 집어서 좀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께서는 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거 하나는 좀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피해를 줄인다기보다는 지금 그것은 김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미국의 그 통상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트럼프식 통상 정책으로 남아 있을 거냐,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위주로 그냥 우리가 너무 또 이제 행동을 바꾸면은 나중에 또 이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도 보기 때문에 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트럼프 재선 가능성서부터 그냥 확실히 생각해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다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양자로 갈 것이냐, 그것도 지금 좀 다시 전략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미중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통상 마찰들이 장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은 달라질 거냐, 그것부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이어질지 말지를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